나는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남편의 출근 가방을 문 앞에 놓아두고 있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 결혼 35년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라 이제는 남편이 없는데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현관에 조용히 놓인 그 가방을 보며 멍해졌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는다. 서류에 도장 찍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이혼입니다. 판사의 말이 얼마나 차갑던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가방을 치워버리려다 그냥 멈췄다. 이혼은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다. 직장도 사람들도 주변 친척들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겠지.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 젊은 사람들처럼 확 갈라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라 온 방에 남은 채취처럼 꺼지지 않는 흔적들이 남는다. 그런데 그날 아침 현관문 아래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처음엔 그냥 광고 전단지겠거니 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묘하게도 종이 질감이 달랐다. 두껍고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이상했다. 요즘 누가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전해?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마치 심장을 한번 꽉 쥐어짜는 듯한 문장을 보았다.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선택받은 이여. 선택받은 이라니? 무슨 소린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종이에는 아무 연락처도 이름도 없었다. 그저 빛의 길을 함께 걸읍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하지만 기억이 날 듯 말 듯, 영 불편한 기분만 남는 문이었다. 그 순간 며칠 전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나 요즘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고 있어. 인생이 달라지는 느낌이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그 이유도 혹시 저 모임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다. 남편과 이혼한 것도 벅차 죽겠는데 이상한 편지까지 날아오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편지를 보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누가 그 말을 들려준 걸까? 내 마음이 만든 환영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나는 끝내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문장은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이때 나는 아직 몰랐다. 내 인생이 어디로 굴러떨어질지, 어떤 덫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편지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날 공항 출국장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가방에 넣어 밀어넣듯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해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여행은 도망이었고 도피였고 어쩌면 작은 복수였습니다. 남편에게서, 가족에게서, 제 나이에서조차 벗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한 그 나라의 공항엔 익숙하지 않은 햇빛과 그보다 더 낯선 미소를 가진 젊은 남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조끼, 그 위에 달린 명찰에는 해명 공동체 영적 치유 프로그램. 처음엔 여행사 직원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여행 가이드를 넘어서 있었어요. 꼭 저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따뜻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안내한 치유센터는 겉모습만 보면 고급 리조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스파, 명상실. 하지만 그 모든 공간이 묘하게 조용했고 웅웅거리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마치 모든 공기가 우리에게 맡기세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넓은 홀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은도. 사람은 이름처럼 산다고 하던데 그는 진짜 은빛 도포를 두른 듯한 부드럽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잊히지 않아요.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얼굴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욕망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들어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상담실에 들어가자 조명은 부드럽게 깔리고 상담사 미라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님, 여자로서 스스로 잊어버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본 사람 같아서 저도 모르게 묻어두었던 고백이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죠. 여성의 에너지는 꺾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말이 달콤한 약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밤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감정 에너지 순환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주변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오래 참아온 신음처럼 억눌린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제 가슴 밑바닥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젊은 남자, 윤이라는 이름의 참가자가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잡힌 게 몇 년 만이었는지, 아니, 몇십 년 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저는 바다 전망 발코니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웠죠. 그때 은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이 참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치유에는 늘 값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값은 결국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그날 밤의 공기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의 첫 며칠이 너무 이상했다. 좋게 말하면 따뜻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다. 사실 처음엔 그게 고마웠다. 노후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조금은 감싸주는 것 같아서. 그치만 그 따뜻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뜨겁고 숨이 막히는 온도로 변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늘 조용했던 센터의 새벽 공기. 나를 먼저 깨우는 건 눈부신 햇살도 아침 방송도 아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문을 두드렸던 건 어제 처음 본 여직원.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던 그 미소. 오늘도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붙어 있었다. 나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그들에게 이끌려 강당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치 무슨 의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맨 앞에는 은도가 서 있었다. 은도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갑자기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된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떨렸다. 어떤 떨림인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기대에 찬 숨소리 같았다. 그는 한 명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다. 나는 그 순간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다 은도가 내 앞에 섰다. 어머니 특별히 기다렸습니다. 그 말투 애틋한 듯 보이지만 어쩐지 날 삼키려는 것처럼 들렸다. 내 손 위에 그의 손이 포개졌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감정이 없는 손. 그런데도 나는 마치 그 손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어머니는 선택받은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뒤 내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가 속삭였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저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아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 몇이 나를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처음엔 그래요. 저희도 그 단계를 겪었어요. 아니,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부하면 할수록 그들의 미소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저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이거 사기야. 정신 차려. 여기 이상한 곳이야. 그녀는 울면서 벽을 두드렸다. 누군가에게 나 좀 꺼내달라고 애원하듯. 그 장면을 본 은도는 미소를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다. 오히려 더 미소가 깊어졌다. 괜찮습니다. 저분은 정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정화 과정? 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잠시 후 남자 직원들이 달려와 그 여성을 억지로 다른 방으로 끌고 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은도가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 말했다. 우린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나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오히려 손이 떨렸다. 그때 내 옆에 젊은 여직원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여기 오신 건 축복이에요. 저희는 어머니 같은 분을 기다려왔어요. 순간 미묘한 섬뜩함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는 문이 많았지만
열리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상하게 닫힌 창문들, 밖으로 향하는 길은 늘 직원들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정과 이동은 지도자들이 허락해야만 가능했다. 그때부터 내가 여행 온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2단계가 끝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그 후 며칠 뒤에야 깨닫게 된다. 나는 그 의식이 끝난 뒤에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내 양옆에서 끊임없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첫날에 저 정도 반응이면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다니?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겁에 질린 나의 표정조차 올바른 반응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웠던 건 의식 자체가 아니었다.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문 잠그시면 안 됩니다. 난 깜짝 놀라 돌아봤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이곳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잠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을 잠그지 못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말하는 그의 표정이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규칙을 어긴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능력.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잘 수 없었다. 불 끄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공용 스위치는 프론트에서 조절한다며 조명은 새벽 2시까지 은은한 불빛을 유지했다. 그 빛,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확히 사람을 반쯤 깨어있게 만드는 빛. 그리고 조용히 반복되는 안내 방송. 새로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피곤함보다 더한 불안감에 심장이 떨렸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런데 밖은 깜깜한 숲이었다. 건물 주위엔 가로등도 마을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여긴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곳이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창문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거기 계세요? 새로 오신 분 맞죠? 나는 화들짝 놀라 창문을 더 열었다. 아래를 보니 어떤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칼은 흐트러지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제발 듣고 계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조급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특히 은도라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조용히 묻듯 중얼거렸다. 왜요? 그녀는 더 다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고 속삭였다.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그녀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절규에 가까운 속삭임을 남겼다. 늦기 전에 나가요, 제발. 다음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버렸다.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비명과 함께 나는 창문을 꽉 붙잡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두려움이 그제야 선명해졌다. 여긴 종교센터가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곳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 그 선택의 대상이 지금 나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남편의 서랍에서 그 봉투를 발견한 뒤로 내 심장은 하루 종일 뛰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잠금이 걸린 화면에 갑자기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빠, 오늘은 깊은 교류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전도사님이 빨리 오시래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사? 깊은 교류?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 아니 설마 남편이 사이비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누군가랑 부적절한 관계까지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메시지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이런 문장이 보였다. 오빠, 우리의 얘기는 장모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 준대요. 에? 누구의? 남편이 숨겨두네?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내 남편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랑 사이에 애까지 가지고 그걸 종교에서 도와주고 더 끔찍한 건 다음이었다. 추가 메시지 목록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상속 문제는 그 할머니만 설득하면 오빠가 이기잖아. 애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서 말하는 할머니는 바로 내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상속? 남편은 결혼 내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시어머니 재산을 두고 누군가와 이미 은밀하게 작당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바보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 공포, 절망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몸이 식어버렸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건 남편이 곧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들켜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제자리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숨을 가다듬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그래.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 모르게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고 종교랑 손잡고 시어머니 상속까지 노리고 그 와중에 내 앞에서는 태연하게 남편인 척 했던 거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남편을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게 단지 시작이라는 걸. 그날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고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웠다. 내 머릿속엔 아직도 휴대폰 속 그 메시지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전도사님이 기다려요. 아이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요. 상속만 해결되면 우리 사이도. 그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남편은 묻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파? 아프다고? 아픈 건 나였는데. 아프게 만든 게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미묘한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여보, 나 당신한테 뭐 물어봐도 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혹시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이상하게 평온한 눈이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그 평소에 묻어난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역겨웠다. 정말 없어? 없다니까 여보. 무슨,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나는 이상한 예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은 말렸다. 아내가 나갈게. 하지만 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해 있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어딘가 이상하게 꾸며진 얼굴, 예배복 같은 흰 원피스,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봉투. 그 여자가 말했다. 여기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해서요. 남편분? 왜 남편한테? 왜 이 여자가? 나는 얼어붙은 채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새가족 등록 서류 아직 확인 못하셨죠? 새가족? 등록? 그 종교에서 쓰는 말. 머릿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남편이 뛰어오듯 현관으로 와서 여자를 밀듯 쫓아냈다. 아니, 이런 건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말랬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내가 모르는 목소리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의 목소리. 그 여자가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 남편은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붙잡았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이 떨릴 만큼.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남편은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상담만. 상담? 아니, 여보. 우리가 무슨 상담을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해했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나와 같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았구나.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헌금 약정서, 새가족 관리 담당자 전도사, 그리고 가정구원 프로젝트 가족 내 불신자 설득 요령.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설득 대상자라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동안의 나를 남편은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전도로 끌어들여야 하는 대상자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그냥 절차상. 남편이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식탁 위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툭 하고 우릴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오빠, 오늘 밤엔 오실 거죠? 상속 문제도 그렇고 우리 애도 기다려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은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뿌리치며 말했다. 애가 기다린다고? 남편이 숨을 삼켰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을 그 웃음.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들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꺼내볼 시간이네. 내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단순한 상속 싸움도 아니었다. 남편은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 다른 믿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릴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리라는 걸 어쩐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장을 나설 때부터 온몸이 떨렸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인데도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발걸음이 이끌린 곳은 며느리의 집이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엔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은 절대 끝나지 않겠다는 거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목소리들이 제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가 너무 낯익었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서 낮게 웃으며 의문을 던지는 남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저는 피가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그 교리 상담가였습니다. 제게 친절하게 다가와 인생의 답을 주겠다던 그 남자.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 제 손을 잡아 끌었겠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며느리의 집안에서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설마. 저는 제 심장 박동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내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며느리가 황급히 뛰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쩜 그렇게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일 수 있을까요? 그 눈동자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한 듯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말라붙은 듯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왜? 그 말투는 평소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제 앞을 막아섰지만 이미 저는 집안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무겁게 깔려 있는 냄새. 저는 방 안에서 서둘러 숨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담가가 분명히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종교단체의 문양이 새겨진 비밀 교재. 그런데 그 밑에 놓인 봉투 하나가 시선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고 순간적으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출생신고서. 하지만 아버지란 칸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상담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그 단체에 빠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혹당하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아이까지. 제가 서류를 든 채 며느리를 바라보자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은 금방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잘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죄어오는 죄책감에 숨까지 가빠 보였어요. 그녀는 눈물로 얼굴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가가 영적인 치유라는 거짓말로 접근해 여신도들에게
잘 보이라는 명목으로 특별 교감 의식을 강요했다고. 그기에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그 의식이라 부르는 행위는 사실상 며느리를 포함한 여러 여신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었고, 임신까지 한 사람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비밀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었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불안정한 행동들, 이유 없는 장기 외박, 제 아들의 갑작스런 실종. 모든 것이 그 상담가와 그 조직의 소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며느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가만히 두었을 리 없겠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났습니다. 숨죽여 숨어있던 상담가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모든 공포와 분노와 억울함을 한 손에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문 안에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제 아들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삶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그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냉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그림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밤이 될 것이란 걸.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가 비주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 제게 교린이 영적 해방인이 떠들며 제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이 며느리의 방 안에서 제 아들이 있어야 할 집에서 태연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고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죠. 내 아들 어디 있어?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드님은 이제 저희의 길을 이해하게 되신.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도 모르죠. 문손잡이를 힘껏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 어디 있냐고. 그의 얼굴에 비로소 당황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서 울먹이며 외쳤죠. 어머니, 그 사람 때문에 오빠가 사라졌어요. 오빠가 진실을 알자 그들이. 그녀는 그 뒤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을 삼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출생신고서를 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야?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내 아들까지 어디로 데려갔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머니. 육체의 혈연보다 중요한 건 영적 가정입니다. 아드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새로운 길로 보낸다고 말할 때 그건 곧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사라는 있니?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숨긴 비밀이 한둘이 아니었고
어쩌면 제 아들도 그 속에 묻혀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찢어놓듯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깊은 수행 중입니다. 육체의 세계와 멀어져 영적 단계로 넘어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벼랑 끝에 몰리면 괴물 같은 힘이 나오더군요. 영적 단계, 수행, 그딴 말하지 마. 내 아들 너희들이 데려간 거잖아. 어디 있는지 말해. 그는 더 이상 여유를 가장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공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요. 저희 조직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오빠도 그 사람 때문에.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그 남자의 흐트러진 눈빛,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방 한쪽 옷장 문틈에서 삐져나온 작은 종이.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뒤에서 흐느끼며 말했죠. 어머니,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기 전에 저에게 주고.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종이를 꾹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도 사이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의 중심을 뒤흔들고 아들을 빼앗고 며느리를 망치고 그리고 저까지 잡아먹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꼭 쥐고 상담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도 너희가 뭘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파헤칠 거야. 내 아들 내가 직접 데려올 거다. 그 남자는 그제야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이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방금 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작은 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가 내 목을 짓누르는 악몽을 꾸곤 했는데 지금 그 악몽이 현실이 되어 목덜미를 잡아 끌고 있는 느낌이었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어두웠다. 세상이 가진 어둠을 흡수한 것처럼 묵직하고 눅눅하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멈추더니 다시 요동쳤다. 발자국 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불길했다. 조용한 침묵을 쪼개듯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얼굴 정말 이상했다.
평소엔 늘 불만이 가득하던 얼굴인데 오늘만큼은 묘하게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준비된 사람의 얼굴 같았다. 마치 이제 내가 말할 차례라고 선언하는 사람처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왜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질문을 무시한 채 뒷문을 잠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마저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얘기해야지. 내가 모르는 것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그 말투, 그 여유로운 목소리가 더 공포스러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겨냥한 독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크게 떨리는 내 말을 시어머니는 끊어버렸다. 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리고 너무 오래 속아왔어. 그 말에 내 등줄기를 차가운 한기가 내려갔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기절할 것 같았다. 남편이 다시 그곳에 출석한다는 사실. 묻지마 관광의 이유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 그녀와의 관계. 하지만 시어머니가 꺼낸 첫마디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내 남편 다시 들어갔어. 신천지로.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시절, 밤마다 울고 머리를 부여잡고 누군가에게 쫓기듯 공포에 질리던 남편을 나는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얼마나 부서졌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 성가신 연기였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정말 그 모든 괴로움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끔찍한 말을 던졌다. 그리고 그 여자 아시죠? 남편이랑 여행 갔다는 그 여자. 그 애 거기서 만나서 데려온 거야. 내 머리는 비워졌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 감정조차 사라졌다. 그저 멍해졌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종이 뭉치가 탁 하고 떨어지며 펼쳐졌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내가 모르는 계약, 내 도장이 찍힌 문서들. 이건 뭐예요? 나는 종이를 만지는 것조차 무서웠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남편이 부탁했지. 효진이 모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장도 찍어줬어. 그 순간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만큼 어지러워졌다. 남편이 내 인생을 내가 모르는 사이 통째로 담보로 내다 팔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심장에 쐐기처럼 박혔다. 그리고 동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 작은 초인종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올 사람이 왔네. 나는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그 문 뒤에 누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차갑고 당당한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종교단체 문양. 안녕하세요, 효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저 임신 5개월이에요. 남편분과의 아기요. 그 말이 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속이 울렁거리며 위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냥 숨이 막혔다. 진짜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 알겠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다. 이 지옥 같은 진실 대체 어디까지가 끝일까?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건 단순한 불륜, 단순한 가정 문제, 단순한 사이비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함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한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고통이 단 한순간에 뒤엉켜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작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공기는 숨을 훔쳐가듯 무겁고 축축했다. 마치 내 삶 전체가 벽에 거꾸로 매달린 채 비틀리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그 소리 하나만으로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는 발소리가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을까? 이 집안을 가득 채운 어둠보다 그 발자국 소리가 더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평소엔 늘 불만과 피로가 묻어 있던 그 얼굴이 오늘만큼은 기묘하게 담담했다. 우아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무서울이만치 준비된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왜 오셨어요? 나는 간신히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뒤쪽 문부터 잠갔다. 오래된 문고리가 삐걱하고 돌아가는 그 소리가 내 신경을 조각조각 뜯어먹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얘기해야지. 내가 모르는 것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그 말투, 그 차분함, 그 여유, 그 모든 게 더 공포스러웠다. 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리고 너무 오래 속아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남편이 다시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졌다는 사실. 묻지마 관광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행에 함께한 그 여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상상조차 못한 말을 던졌다. 내 남편 다시 들어갔어. 그 사이비 단체로. 나는 숨을 삼키지도 못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린 것 같았다.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고통스러워했던 시절, 밤마다 떨며 울고 머리를 감싸쥐며 불안 발작을 앓던 그 모습을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무너졌었다. 그런데 그게 연기였다는 건가? 성가신 연기였어. 시어머니의 말은 냉혹했다. 내 마음을 무참히 쪼개는데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듯 얼어붙었다. 그 모든 괴로움이, 그의 흐느낌과 떨림이, 내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순간들까지도 모두 조작이었다고? 그게 가능한가? 아니, 그보다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았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 있지? 남편이랑 여행 갔던 여자. 그 애 거기서 만난 애야. 나는 숨이 멎었다. 더 이상 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다. 시야는 흐려졌고 공기가 버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종이 묶음이 탁 하고 떨어지며 펼쳐졌다. 그리고 거기서 본 건 생전 처음 보는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계약서, 보증 문서,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도장. 이건 뭐예요? 나는 종이를 만지기도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남편이 부탁했지. 효진이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장도 대신 찍어줬어. 그 순간 내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심장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그동안 남편이 내 삶을 몰래 조각조각 뜯어가며 팔아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멍청한 아내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작은 딩동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올 사람이 왔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내 인생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문이 열렸고 그녀가 서 있었다. 젊고 당당하고 이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이상한 문양. 사이비 단체 특유의 표식. 안녕하세요, 효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충격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저 임신 5개월이에요. 남편분 아이요. 그 말이 내 귓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동안 나는 숨이 멈춰 있는 줄도 몰랐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고 위가 울컥 올라왔다. 온몸이 떨리고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 알겠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내려다봤다. 나는 그 순간 누구의 얼굴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냥감을 기다렸던 포식자들의 눈빛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숨쉬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반복되었다. 이 지옥 같은 진실 끝이 어디지? 어디까지가 마지막일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단순한 고부 갈등도 아니었다. 단순한 사이비 종교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짜여진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도착한 것이다.